교과서 92쪽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위정척사운동과 이모군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먼저 위정척사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역시 선생님의 특급 필기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정척사운동의 개념을 보면 위정, 이 위자는 지킬 위자고 정자는 이제 정학, 바른 학문이죠. 조선의 바른 학문이 바로 뭡니까?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을 범위를 넓혀보면 조선의 전통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척사.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배척하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악한 학문이죠. 사악한 학문. 자, 조선의 전통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볼 때 사악한 학문 종교는 뭐죠? 천주교가 되겠죠. 이 천주교를 범위를 넓혀보면 서양의 문물이 되겠죠. 그래서 위정척사운동은 조선의 전통 체제는 지키고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는 운동이 바로 위정척사운동이고 양반 유생들에 의해서 전개된 운동입니다. 위정척사운동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전개가 됩니다. 먼저 1860년대의 위정척사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0년대 상황을 보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 병인양이죠. 왜 프랑스 함대가 왔습니까?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68년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바로 이제 이 남연군묘를 독일 상인 오페르트 등이 도굴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역시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면 조선의 전통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 또는 이제 이 통상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전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860년대 위정척사운동은 통상 반대 운동. 대표적인 인물이 이항로와 기정진이 있고요. 이 이항로의 척화 주전론이 바로 이제 통상 반대 운동을 대표하는 논리다. 척화 주전론이란 서양과 화친을 맺는 것을 배척하고 싸울 것을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는데 왼쪽에 선생님이 그 내용을 조금 써놨습니다. 이항로의 척화주전론의 내용을 보면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 베시고 밖으로는 정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반대 운동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7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70년대 상황을 보겠어요. 자, 일본의 운요가 왜 또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죠? 운요 사건을 왜 일으켰습니까?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운요라고 하는 배를 일부러 보낸 거죠. 그러면 조선의 전통 체제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870년대는 개항 반대 운동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최익현입니다. 그 유명한 최익현 선생이죠. 이 최익현 선생의 논리가 바로 외양일체론입니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니까 일본과 수교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게 개항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외양일체론, 다른 말로 이제 개항 불가론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왼쪽에도 써놨는데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은 그들이 비록 외인이나 실은 양적, 서양 도적이므로라고 하는 것이 핵심 문장이 되겠어요. 자, 80년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년대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80년대 초에 이 정부는,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죠. 바로 통리기무하문과 그 밑에 12사를 두고 신직군대인 별기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영선사 등등 외국의 선진 눈물을 이제 시찰하는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온 김홍집이 거기에 와 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으로부터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 1880년대의 위정척사운동은 바로 정부의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이제 개화 반대 운동이고,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이제 영남 지방의 유생 이만손 등이 쓴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이제 상소문이 유명하죠. 이만손 등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한 이유는 이만손이 이제 대표지만 여러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이제 상소를 썼다 그래서 이제 영남 만인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만인소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부의 개화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이제 개화 반대 운동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강원도 유생 홍제약이 쓴 만원 척사소라고 하는 이제 이 상소문이 있는데, 이 고종이 볼 때 이만손 등의 영남만인소는 좀 논리가 있어요. 이 조선 책략을 이제 이 조목조목 비판하니까 일부 유생들만 유배 보내는 데 그쳤는데, 홍제약의 만원 척사소의 내용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서양의 학문과 물건은 귀로 들으면 창자가 뒤틀리고 수컷이 다른 것으로 바뀌며 눈으로 보면 창자가 꼬이고 위가 뒤집히고, 전하의 백성들은 과연 귓구녕이 있습니까? 눈구녕이 있습니까? 콧구녕이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대고 말고 짓거리다가 이 홍제약은 이제 고종이 서울로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어쨌든 1880년대에 위정축사운동은 이제 개화 반대 운동인데, 좀 이따가 조선 책략과 이 만인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네 번째는 1890년대 위정축사운동이죠. 1895년에 일본이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을 일으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을미사변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 을미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서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단발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항거에서 1890년대는 이제 항일 의병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항일 의병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제천의 유인석, 춘천의 이소응이죠. 이 유인석 선생은 원래 고향이 춘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천에 내려와서 저 제천시 봉양읍 공전 3리 장단마을에서 창주정서라고 하는 서당을 짓고 학생들 이제 가르치고 있다가, 우리 국모가 시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명령인 단발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공부하는 유생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자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제천에서 이제 을미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정축사 운동의 4단계는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될 항일 의병 운동의 1단계이기도 합니다. 항일 의병 운동의 1단계이기도 하죠. 중요한 내용 교과서에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년대 이항로와 기정진 밑줄 치고 요 내용을 좀 적어 놓으시고요. 척화 주전론이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이렇게 좀 밑줄을 치시고요. 지금 써 있는 내용 좀 필기를 좀 교과서에 해 놓기 바랍니다. 80년대는 이제 조선 책략 유포 만인소, 그리고 1890년대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었다. 밑줄 치고요. 교과서 93쪽의 아랫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황준헌의 조선 책략 네모 해놓고 별표를 좀 치기 바랍니다. 자, 황준신의 조선 책략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중요 내용이 바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이 조선 책략이 이제 유포됨에 따라서 바로 그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 이만손 등을 필두로 해서 이러한 그 조선 책략의 내용, 이 조선 책략을 유포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고, 그리고 정부의 개화 정책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데, 자, 요거 이제 네모해 놓고 좀 별표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이제 조목조목 비판했다. 자, 선생님이 미리 답을 써놨죠.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조선 책략의 내용 중에서 이 나라는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면 어떻게 응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중국은 알고 일본은 알죠. 모르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좀 써놓고, 그 다음에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인데 남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길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조선 책략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러시아, 여기는 미국.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자, 이 그 영남만인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자, 80년대에 개화 반대 운동, 이만손 등의 영남만인서, 조선 책략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고, 그리고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모군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특급 필기를 여기다 이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선생님의 특급 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근현대사는 거의 대부분이 다 1등급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선생님 필기 잘하고 설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1882년 이모년이죠. 군인들이 난리쳤죠. 어떤 군인들? 구식군대가 이제 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의 직접적인 배경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다 이렇게 써놨죠. 구식군인들은 이제 5군형입니다.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5군형을 무위형, 장어형, 이형으로 축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구식군인들이 이제 실업자가 됐고 새로운 신식군대 이제 별기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기군은 고종이 관심을 갖고 보고 신식 무기도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잘 챙겨주는데 이 구식군인들은 이형으로 축소되고 월급도 이제 13개월치나 이제 밀려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고 보다 이 본질적인 배경, 이모군란의 본질적인 배경은 바로 이제 여기죠. 강화도 조약이 맺어짐에 따라서 일본과 무관세 무역을 통해서 일본 상품들이 조선에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이 면 제품, 면직물들이 조선에 이제 쏟아져 들어오면서 조선의 이제 면직물 산업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쌀과 콩이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유출되니까 조선의 쌀값이 폭등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도시의 빈민층으로 이루어졌던 5군형의 군대, 구식군대가 굉장히 이 쌀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불만이 겉으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민중 경제는 굉장히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었고, 그리고 명성황후로 대표되는 개화 세력과 그리고 흥선대원군으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 간의 대립. 결국은 이제 여기서 소외되는 세력들. 바로 이제 이 보수 세력 같은 구식군인과 같은 보수 세력 이형으로 축소되고 이제 이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이모군란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구식군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니까 밀렸던 월급 13개월 만에 이제 밀렸던 월급 한 달치를 주겠다. 그래서 선해청으로 와라. 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동법 실시 이후에 곡식을 보관하는 그런 관청인데 이 구식군인들에게 월급을 곡식으로 줬기 때문에 이 선해청에서 이 구식군인의 월급을 이제 담당하면서 선해청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다가 한 달치를 준다 그러니까 아주 신나게 이제 구식군인들이 바로 이제 이 선해청으로 이제 달려가는데 그래서 선해청에서 이제 한 달치 월급을 쌀 자루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월급을 받아다가 집에 돌아가서 자, 집안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 월급 탔어 하면서 그 쌀자루를 딱 까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쌀반 돌반이 들어있었죠. 여기에 이제 폭발한 구식군인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다른 구식군인들도 다 뛰쳐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식군인이 우르르르 바로 선해청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해청에서 구식군인들한테 월급을 줬던 그 선해청 당상 민겸호의 관리죠. 민겸호의 관리를 뒤지게 두드러 팹니다. 선해청 당상 민겸호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자기 관리를 뒤지게 두드러 팼던 구식군인들을 이제 잡아다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 시내 소문이 바로 이들이 곧 사형에 처해질 거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이제 이 구식군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흥선대원군밖에 없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이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운현궁에 칩거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 집으로 이제 구식 군인들이 찾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이제 구식 군대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그 흥선대원군 집을 빠져나온 구식 군인들이 이제 폭도로 변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민겸호 선해청 당상이자 병조 판서였던 민겸호의 집을 이제 습격했는데 민겸호는 이제 집에 없었고요. 그리고 별기군으로 쳐들어가서 당시 그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일본 육군 소위 호리모토 레이조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일본 공사관 구식군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걸 봤더니 일본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대표인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당시 이제 일본 공사가 하나부사 요시토모인데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토끼죠. 그리고 이제 이 구식군인의 봉기에 많은 도시의 빈민층들이 이제 합세를 해서 궁궐에 쳐들어갑니다. 창덕궁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흥선대원군의 형이었던
영돈영부사를 지냈던 이최응을 죽이고, 그 다음에 경기감사 김보연을 죽이고, 김보연은 이제 야세에 의하면은 90군데가 이제 창으로, 항문으로 이제 찔러서 입으로 나오겠다. 뭐 꼬치를 만들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궁궐에 와 있었던 민교모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개화정책의 우두머리인 명성황후 나오라고 막 궁궐에서 90군데가 난리치니까 고종이 어떻습니까? 고종이 무섭죠. 그래서 이 고종은 흥선대원군한테 정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한 달 동안 이제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하는데, 명성황후는 지금 어디 갔죠? 바로 이제 이 90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홍계운 장군 등의 옆에서 궁녀로 변신해가지고 충주 장호원 일대로 도망갔죠. 그리고 이 명성황후는 당시 이제 청나라의 영선사로 보냈던 김윤식한테 편지를 보내서 빨리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흥선대원군 일시적으로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바로 이 개화 정책을 다 올스톱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영을 오군영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별기군을 박살내고 통리기무함을 없애고 등등 개화 정책을 이제 올스톱 시키죠. 그러자 이 흥선대원군, 그러나 이 흥선대원군 정권은 이제 한 달 만에 바로 이 명성황후가 요청했던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우창칭, 위안스카이 3,000명의 청군을 이끌고 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이모군란의 주동자로 지목해서 청나라 텐진으로 이제 압송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성황후는 이제 이 청을 등에 업고 이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한 달 만에 이제 이모군란은 끝을 맺게 된다. 사실 이 흥선대원군이 일시 재집권했을 때 명성황후의 가짜 장례식을 치러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딱 치러버리면 명성황후가 이제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명성황후 흥선대원군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장례식을 치러놨었는데 이제 청을 등에 업고 명성황후가 이제 화려하게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명성황후는 개화파가 아닙니다. 이제 보수파로서 청에게 기대어 이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죠. 자, 이모군란은 전개 과정보다는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 네모 박스 안에 중요한 내용 결과를 써놨는데 1, 2번은 청과 관련된 결과고 3, 4번은 일본과 관련된 결과입니다. 첫째, 청나라는 고문을 파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에 파견됐던 청나라가 추천했던 고문이 바로 청나라 사람 마젠창, 마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친청파 독일인이었던 멜렌드로프가 이제 고문으로 파견해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죠. 그리고 3,000명의 청나라 군대는 그대로 조선 서울 용산에 그대로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나라와 조선은 청나라가 조선 정부를 갈고서 조청상민수령무역 장정을 맺게 되는데,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이 바다와 육지로 무역하는 장정이죠. 자, 이 바다 이미 개항장에서는 청나라 상인이 이제 와서 장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내륙 지방까지 못 들어왔었는데 이모군란 직후에 이 조청상민수령무역 장정을 체결해서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화진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내지 통상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민씨 이 정권의 친청 정책이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이제 강화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3번은 이제 일본과 관련된 결과인데, 역시 이 일본 그 하나부사 요시모토 그 군대를 끌고 인천 제물포에 이제 들어와서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조선 정부를 갈고서 제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이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일본에 배상금을 내놔라. 그리고 공사관 주변에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키겠다. 그래서 이 제물포 조약에 따라서 일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주둔하게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청나라 군대도 이제 여기서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일수 조규 소격인데 바로 강화도 조약의 2탄을 맺어서, 강화도 조약에서는 일본인들의 활동 범위가 10리였었는데 요 조규 소격에서 50리로 늘렸다가 2년 뒤에는 100리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상인도 내륙 지방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조선 상인들도 내륙 지방에 다시 일본 상인들도 내륙 지방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니까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는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의 상권 경쟁이 매우 심하게 된다. 매우 심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 꼭 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 중요한 내용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여기다 좀 네모를 좀 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다 이제 밑줄 치시고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은 이제 내지 통상권을 청나라 상인에게 줬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은 이게 조선과 청나라 간의 어떤 대등한 조약이 아니에요. 청나라가 종주국이죠. 그래서 조선을 청나라에 속해 있는 석방으로 규정하는 것도 특징이고, 또 청나라의 영사재판권 또는 이제 치해복권을 준 것도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포조약은 이제 조선과 일본이 맺은 거죠.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주들을 인정했다. 그래서 배상금 50만 원 내놔라. 그리고 일본 육군 소위 호리모토 레이저 유족들한테 5만 원 내놔라. 그리고 비싸니까 뭡니까 5년에 10만 원씩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게 바로 재물포조약이 되겠습니다.